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3일이고요. 벌써 3일. 네. 엄청 추운 올해 들어 그러니까 올 겨울 들어 네. 가장 추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도가 아마 서울 기준으로 영하 한 4도 5도까지 아마 내려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영하 왜 안 나오냐? 영하 4도. 애플워치. 네, 여기서 또 네. 시계 온도도 나오는군요. 그거 뭐 설정해 놓으면은 그냥 그래요? 날씨 나오니까. 네, 시간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좋습니다. 요즘에. 요즘 그렇죠. 스마트워치들이 뭐 워낙 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워낙 잘 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워치가 이걸 하나 저걸 하나 잘 됩니다 이제는. 그렇습니까? 굳이 비싼 거 안 사도. 네네. 자, 제 손목도 지금 좀 허전한데 언제 한번 또 들어올 일이 있겠죠? 네. 자, 12월 3일 오늘 화요일 순서 어떤 순서들이 있나요? 자, 오늘도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를 살펴볼 겁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가 있어요. HBM에 대한 미국에서 상무부가 통제를 하겠다. 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와 함께 또 시장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또 그 요즘에 리만 브라더스 김준성 전 한국 대표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이분도 심층 인덱스 시간에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또 국제 어떤 그 경제 흐름 이런 것들 굉장히 맥을 잘 짚어주신 분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스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왜 이렇게 반가워하세요? 오늘요? 네. 이렇게 추우니까 그래도 또 옆에 한 명 더 있는 게 굉장히 또 큰 위안이 됩니다. 또 추우면 제 생각이 나시는군요. 온기를 느끼고 싶어요. 네. 우리 이주호는 약간 로봇 느낌이잖아요. 네. 사람 같은 느낌. 우리 권순우 팀장님.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참. 예, 따뜻한 미국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예, 그 다우존스는 0.29%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97%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24% 상승했는데요. 이게 뭐 다우존스는 조금 약보합을 보였는데 나머지는 좀 많이 올랐고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 가까이 올랐는데 최근에 뭐 기술주가 조금 부진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미국장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장 기준으로 살짝 부진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1% 상승했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이제 강보합 정도였는데 뭐 TSMC는 5% 넘게 올랐고 브로드컴도 2.7%, ASML도 한 3.6%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잘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종목이긴 한데 브로드컴 같은 회사는 되게 좋습니다. 네. 브로드컴. 예, 예. 네. 이게 초고속 통신 하는 회사인데 그 칩 간에 통신하는 회사인데 이게 AI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되게 잘하는 회사가 엔비디아고, 근데 브로드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근데 그 기술을 팔지 않습니다. 근데 브로드컴은 그 기술을 팔기 때문에 나머지 AI 반도체 회사들이 뭐 자기가 직접 만든다고 하면 꼭 브로드컴 기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가 잘 알려지지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회사이긴 한데 그 엔비디아 외에 다른 회사들이 AI 반도체를 만든다 그러면 다 브로드컴을 끼고 해야 되고, 그렇군요. 네, IP도 꽤 비쌉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 엔비디아 진영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AI 반도체 회사,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이 왜 그렇게 주가가 올랐나 그랬더니 미국 상무부가 뭐 AI 관련해서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수출을 통제하는데 왜 올라요? 주가가 올라요. 이게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뭐 중국에 파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게 중국을 규제하는 게 뭐 미국의 반도체에 왜 호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뭐 저런 건 있습니다. 뭐 ASML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수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는 더 맞진 않는다. 라는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왜 호재가 되는지 미국 시장은 지금 모든 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해석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면요. 그 미국이 한국산 HBM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어제 아까 좀 전에 그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
내용들을 좀 봤는데 뭐 거기에 수출 금지 품목에 이제 HBM 제품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한국이 만든 물건을 중국에다 수출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규제를 하는 거는 좀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워낙 자주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수출 통제에도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이 됐다면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내용을 좀 특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 HBM은 아예 명시적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HBM이라는 기술 자체가 그 처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도 맞는데 네. 이게 처음 만들기 시작했던 게 그 AMD하고 GPU 만들려고 시작됐던 기술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상당한 그 반도체의 그 원천 기술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을 또 만드는 회사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는 회사가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꼭 걸리는 게 똑같이 HBM을 만들더라도 네. 그 하이닉스 제품은 HBM3E는 3와 3E는 전량 그 엔비디아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하이닉스가 받을 데미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HBM2 이하 제품들이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시장이 더 컸거든요. 거기는 뭐 그래픽 카드나 그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HBM2 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삼성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무부에서 규제를 한 것 가운데 HBM2를 규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네, HBM의 그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뭐 평방 밀리미터당 초당 2GB보다 높은 제품을 통제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은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초당 2GB면 그렇게 엄청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뭐 반도체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일부 반도체 장비와 부품도 중국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뭐 기사 헤드라인에는 보면은 일본산은 제외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이게 뭐 사실 일본산이나 네덜란드산을 제외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알아서 잘 막는 국가는 그 알아서 해라라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알아서 네. 잘 안 하는 나라들을 그러면 강제로 우리가 지켜보면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출 통제에 대해서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했던 기업이 33개 국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한국은 명단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기에 따라서 이게 뭐 한국은 왜 그런데 안 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게 우리가 미국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필요는 사실 없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 일본이나 네덜란드는 이제 먼저 가서 매를 맞은 거고 우리는 뭐 당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빡빡하게 우리 기업들을 통제하겠습니다. 네. 라고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알았어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니네가 하는 것과 하라는 거는 하겠는데 그거 아닌 거는 우리 기업들이 좀 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럼 그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수출 통제 제도를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이제 향후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통제 충족을 하게 되면은 수출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더 좋은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다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도 어차피 중국 수출은 안 하는 거고. 예.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도 중국 수출은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허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정도의 차이는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행정적인 차이가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를 네.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죠. 근데 자체적으로 정한다는 게 맘대로 정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얘네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네. 싶은 국가들 33개를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한 것인지는 좀 판단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중국이 엔비디아 GPU를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갔더니 뭔 나라가 그 H100을 수출하면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것 같다. 갖고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AI를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H100이 없는지도 의문인데 네. 저 나라는 H100을 분명히 사면 안 되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H100이 많어? 네. 이게 좀 의아했다라는 그 반도체 쪽 취재원들한테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었고요. 이거는 그 루머라 그래야 되나? 불확실한 얘기? 네. 근데 방송에서 루머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네. 근데 한국 기업 아니니까 그냥 네. 한국 기업 아니니까 그냥 썰. 네. 모르기 조심해요. 아니 얼마 전에 그 롯데도 네. 그 유튜브에서 루머 살포하면은 잡는다고 막 고소하고 막 그래갖고 저 그때 얘기했던 건 루머 아닙니다. 네, 제가 네. 얘기한 거 그 EOD는 실제로 네네네. 있었던 거죠. 알았어, 뭔데? 아 슈퍼마이크로가 회계 주작한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슈퍼마이크로가 그 당시에 뭐 엄청나게 오르고 엔비디아 GPU 막 그 엔비디아 서버 되게 많이 팔던 회사인데 그거 뭐 1000% 오르고 막 그랬던 회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뭐 분식회계에 나오고 막 그랬을 때 그 반도체업계 취재원들 하는 얘기가 이게 참 서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 슈퍼마이크로가 제품을 팔았다라는 거는 엔비디아 GPU를 껴서 팔았다는 건데 네. 그 중국에 많이 있더라. 그 제품이 네. 중국에 팔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슈퍼마이크로 입장에서 그럼 그거를 장부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중국에 팔았다라고 입증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매출을 속였다라고 입증을 할 거냐? 매출을 속였다 그러면 분식회계로 맞는 거고, 네. 중국에 팔았다 그러면 국가 뭐 안보법 이런 걸로 맞는 거고, 어느 쪽도 쉽지가 않네. 어느 쪽도 쉽지가 않았다. 뭐 그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이렇게 약간 루머지만 에피소틱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그 정도로 이제 음으로 양으로 중국에 여전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글로벌 방위 산업 100위를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게 뭐 방산업체 100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발표를 하는데 요거가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순위가 너무 떨어져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도 4개가 들어갔고요. 일본 기업이 5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4개 들어가가지고 네. 뭔가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템이 원래 100위권 안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10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같은 경우가 이제 24위를 기록을 했는데 기존에 42위였습니다. 오, 20계단이나 예, 18계단. 18계단 뛰어 예, 올랐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매출 증가율이 52.7%를 기록하면서 많이 올라갔는데요. 물론 이게 그 하나가 뭐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대우조선을 인수를 해서 여기가 좀 추가가 된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건 그럼 그룹의 전체 매출을 본 겁니까? 그냥 그룹으로 묶어서 한 거여서요. 그리고 이제 56위의 카이 항공우주산업 네. 매출 증가율이 44.9%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말레이시아 FA50 수출 같은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쳤고요. 네. 거기에 그 폴란드 K2 전차 수출했던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44% 매출을 증가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방위산업 쪽 하셨던 분, 그 저희 3프로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이때 그 폴란드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폴란드 사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그 폴란드 전차 수출하는 거에 입찰을 했다가 네. 미국에 밀렸답니다. 네. 미국에 밀려갖고 탈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위사업청에서 이렇게 보다가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미국이랑 이런 계약을 했는데 언제부터 납품할 것인지를 논의 중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연락해가지고 너네 지금 전쟁 옆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이제 폴란드가 전차를 다 빌려줬잖아요. 네. 그러면 야 그거 미국 거 언제부터 납품 받을 수 있냐? 공백이 생기지 않냐? 네. 근데 그러면은 그 공백 기간 동안 필요한 전차만이라도 좀 우리가
납품을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미 탈락을 해가지고 안 되는데 네네. 그냥 보다가 끝까지 그냥 이야. 혹시라도 뭐 빨리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좀 납품을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폴란드에서도 지금 당장 필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바로 납품이 안 되니 네. 혹시 즉시 납품이 된다 그러면 뭐 한국 물건 좀 갖다 써도 된다. 네. 뭐 그래가지고 거기 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써보니까 이게 좀 괜찮네 네. 싶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들어가게 됐다는 건데 이게 방위산업에서 그렇게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꽤 중요한 게 그 한 번 들어가면은 한 20년 30년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산 게 한 1조 된다. 그럼 한 1조 정도는 더 팔린다는 거예요. 부품 갈아주고 막 이러는 거. 그렇죠. 네네. 예. 매니지 해줘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거는 장기 수입으로 잡히는 효과가 좀 있어서 한 번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 번 들어가고 나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다만 그 폴란드 사정에 대해서 좀 방위산업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걸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뭐 그거 가지고 전 정부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폴란드도 이거 정권 바뀌고서 네네. 뭐 계약이 똑바로 됐네 안 됐네 이런 거 가지고 좀 많이 그 갈등들이 좀 생겨서 불확실성이 좀 생기는 경향도 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방위산업 콘텐츠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 댓글 반응들 봤을 때 네. 뭐 금융 지원 관련해 가지고 뭐 퍼주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금융 지원이라는 게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끼리의 거래기 때문에 대출을 뭐 얘가 받을 거냐 뭐 파는 쪽에서 대출을 받을 거냐 사는 쪽에서 대출을 받을 거냐 어느 쪽이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 이자 장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자를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가 또 나름의 그 조건이긴 한데 뭐 그때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자는 국가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좀 책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굳이 금융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싸게 해주는 네. 것 같은 이미지를 주냐. 그래서 이제 금융 지원이라는 표현이 뭐 금리를 정말 싸게 해준다 그러면은 지원이 되겠지만 네. 이거 금리가 적정하게 매겨진다면 뭐 그거는 그냥 대출해 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미국에도 이게 방위를 해서 물건 파는 부처가 있는데 네. 거기도 이름이 뭐 방위 관련 세일즈 이렇게 돼 있대요. 세일즈요? 네. 세일즈 판매 부서라는 거죠. 근데 얘네도 절대 그 판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공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제공.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무기 파는 건데 돈 받고 넘겼는데 제공이라는 표현을 항상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방위산업이라는 게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답니다. 이게 국가 간의 어떤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장사하듯이 거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성격이 좀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무기 지원 그거 파는 거거든요. 탄약 지원 그러면 이제 파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근데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미국에서도 제공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가 좀 저는 좀 흥미롭게 네. 좀 되게 들렸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굉장히 이 문법 자체가 좀 어려운 네. 산업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거기서 좀 뽑아왔어요. 그 스웨덴 그 사이트 가서 위에 순위를 보니까 뭐 1위 락히드 마틴이고요. 2위 RTX고 뭐 이게 다 순위가 다 똑같습니다. 뭐 보잉 뭐 제네럴 다이나믹스, 뭐 영국 회사 BAE가 6위, 여기까지 순위가 거의 그대로 있고요. 네. 여기 순위 많이 올라간 데가 러시아. 로스텍. 러시아는 지금 뭐 자기들이 워낙 좀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겠죠. 보니까. 네. 그럼 이제 방위산업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방위비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30%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30%요? 예, 그러면 러시아 방산 업체들은 그냥 성장률 30% 나오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가 뭐 수입할 때는 뭐 북한 말고 마땅치 않으니까. 아, 그러네요. 북한 생각은 못했네요. 저는 자체적으로 만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네덜란드와 핀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두 자릿수로 국방비를 늘리기로 했고요. 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국방비를 275억 달러에서 401억 달러로 늘리고 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인 487억 달러 편성을 해서 우리나라 무기들 이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이 뉴스 소개를 해드렸는데 585조 원 규모의 결속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결속 기금은 뭐냐면 EU의 국가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경제력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력이 좀 약한 나라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금을 결속기금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 방위비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그때 규정을 완화했냐면 뭐 도로 같은 거 만들어도 돼. 네. 그 탱크 지나갈 수 있는 도로. 이런 거 괜찮아. 네. 그리고 군사용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무인기 산업 같은 경우는 드론이잖아. 네. 뭐 드론은 원래 뭐 첨단 산업 아닌가? 그런 것들은 써도 돼. 네. 이런 식으로 규제를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드론 만들면 다 그 무기로 쓰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금 쓸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도 대만도 우리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7.7% 늘리기로 했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3.2%니까 2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방위성이 작년보다 7.4% 늘어난 방위비 예산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 당선인 되면 분명히 GDP 대비 3% 이상으로 올리라고 할 거다라고 네. 해서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방위비 뭐 좀 주한미군 방위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만에다가는 트럼프가 대만 GDP의 10%를 국방 예산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3%도 안 네, 쓰는 그 정도잖아요. 예. 그래서 10%. 예, 그런 얘기들이 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위 산업 관련해서는 이게 뭐 노이즈는 많을 거지만 네. 그래도 방위 산업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우려감이 사실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도 많이 작용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위비는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금융위원회가 상장사를 합병 분할할 때 소액주주 보호를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그 여당과 협의를 해서 그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겠다. 네. 이번 주 중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액주주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네. 공모주의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장 그러니까 계열 회사 간에 합병을 할 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그 시가 합병을 하게 네네. 되면은 예전에 시가 합병할 때 예를 들어 두산 바켓이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가 있을 네. 때 두산 바켓은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시가총액이 좀 작고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뭐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데 요거를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이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 시가는 낮지만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예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도 삼성물산은 굉장히 뭐 자산 가치 대비 시장가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시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요걸 합병을 하니까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에 제출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분할,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과정에서의 소액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주들의 이익을 가능한 좀 보장하겠다. 예.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원하는 게 늘 저 이야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예. 원칙에 맞는 여러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칙 쪽은 조금 이제 포기를 하고 방안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주주를 좀 보호해야 된다. 어떻게 보호할래? 이렇게 하면 그쵸. 그래도 수단을 뭐 물적 분할할 때 이런 수단으로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데 수단이라는 거는 원칙이 없으면 언제나 늘 피해갈 수가 있는 그 약점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선법 개정안은 그냥 착하게 살자.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해먹을 것만 해먹어라. 남의 걸로 해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거 해먹는 건 괜찮고 같이 먹는 것도 괜찮아. 근데 남의 거 가지고 네가 먹지 마. 이거 정도가 상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건데 네.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고 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라라는 얘기는 소액주주들이 보호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를 보호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이게 뭐 내용이 막 이렇게 뭐 소액주주 보호하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공모주에서 20% 배정하면은 네. 그 공모주 20% 배정하는 게 뭐 이게 대주주가 해먹는 거를 막아달라는 건데 네. 그럼 이게 공모주 배정을 하게 되면 공모주는 원래 이런 겁니다. 우리 사주 20%, 일반 투자자 청약 25%, 기관 투자자 55%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회사의 일반 주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일반 투자자 청약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청약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네. 그거랑 대주주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주는 자기의 어떤 지분율 희석이라든지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물적 분할 상장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청약 받아야 되는 일반 투자자 지분 일부, 기관 투자자 주 일부를 이 모회사의 일반 주주한테 배정을 하는데 대주주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영업 양수돈이 뭐 포괄적 주식 교환이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비슷한 일인데 네. 그거를 요렇게 빠져나가고 요렇게 빠져나가고 요렇게 빠져나가는 걸 약간 방지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게 정프로님 말씀대로 그리고 그럼 다른 방안 나오면 또 해야죠. 그런 식으로 네. 또 할 겁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뭐 그 적용 대상 법인을 이렇게 뭐 비상장 중소 중견 기업들이 뭐 상법 개정으로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일단은 그런 일이 별로 발생할 일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에서 이거 상법 개정으로 논란이 됐던 건 예전에 에버랜드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일이 일어나는 일들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그러니까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권한을 침해해서 자기가 다 먹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기업이 작으면 그냥 해먹어도 된다고 보는 것도 안 맞아요. 네. 네. 이게 작으냐 크냐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작은 기업은 이렇게 해도 되고 큰 기업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해관계자들끼리 잘 협의해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대주주가 그냥 나머지 주주들의 이해를 그냥 가져가 버리는 문제를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문제인가?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주주들은 맨날 배당이나 달라고 그러고 네.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물론 단기적으로 배당해달라고 그러고 뭐 주가 올려달라고 하는 주주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나머지 주주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렇게 뭐 목소리 높여가지고 뭐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배당을 안 준다고 막 반발을 하거나 그런 목소리들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다수일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내용이 그냥 뭐 단기 주가 올려주고 단기 배당 더 주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그 투자를 하실 때도 막 기업한테 이렇게 뭐 주가 떨어졌어 막 그러면서 맨날 화내고 그런 일부 주주들이 있잖아요. 네. 뭐 배당 왕창해서 뭐 배당금 많이 줘 일부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정상적인 경로로 가는 거를 발목을 잡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막 이런 사람들의 케이스만 올려서 뭐 기업 활동하기 힘들다 뭐 네네.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기업 쪽에서는 하거든요.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게 결국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기업에게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그렇게 정상적인 룰을 갖고 하게 되면 이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도 딱 보고 야 저렇게 우린 투자해봐야 돈 못 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 저 정도 룰이라면 공정한 룰이라면 우리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수익 노릴 수 있겠는데 야 저 정도 기업이 저 정도 가치면 저평가잖아 우리 들어가면 바로 돈 먹겠네 이러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업 자체의 어떤 그 가치 자체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너무 지금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게 뭐 대주주한테는 손해가 나고 소액주주한테는 이익이 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좋은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쩌면 지금 바뀌는 거에 대한 뭐 불확실성 내지 좀 불안감이 기업을 그동안 뭐 운영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과 좀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러나 이건 그렇게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반대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들의 것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그동안 계속 가져가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시겠죠. 그렇죠. 네. 저거는 뭐 그냥 내 건데 너네는 그냥 시장에서 주식 거래나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 한 8, 90년대 같으면 계속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때는 어쩌면 뭐 이렇게 막 눌러놔도 오너들이 막 해놔도 같이 성장이 되겠죠. 워낙 네. 이제 경제 성장이 빠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언론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배당으로 뭐 얼마를 받아갔네. 그래서 뭐 배당 잔치를 했네. 뭐 누가 몇천억 받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대주주만 받아간 거 아니잖아요. 네. 대주주 같이 받은 거잖아요. 네. 또 우리 말이 좀 너무 길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하여튼 우리 권순희 팀장님은 정말 우리 3프로 TV의 브레인이죠. 최고의 브레인이죠. 네. 슈퍼 브레인 슈퍼 브레인. 플러스 알파라고 봐야죠. 그렇죠. 알파까지 있습니다. 알파까지 항상 있습니다. 보면 알파. 아, 저는 슈퍼브레인 알파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아예 저희가 볼 땐 슈퍼 브레인 알파입니다. 유아 슈퍼 브레인 알파요. 당신이 바로 슈퍼 브레인 알파입니다. 슈퍼브레인 알파는 홍삼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도 앵커가 네. 또 사업을 시작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슈퍼브레인 알파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냈고요. 이 홍삼도 그냥 홍삼이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꼭 확인하고 드시라는 말씀 여도 앵커가 꼭 좀 전해달랍니다. 네, 6년근 홍삼. 6년근이 제일 비싼 건 아시죠? 그렇죠. 4년근, 5년근, 6년근이 네. 마치 그 다이아몬드 캐럿 높아질 때랑 비슷합니다. 어. 가격이 그냥 뭐 천정부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6년근 키우기가 어려운 건데 그 6년근으로 만든 슈퍼브레인 알파 요거는 지금 우리 여도원 앵커도 계속해서 먹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버티나 했는데 그게 바로 슈퍼브레인 알파였습니다. 그랬군요. 예,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특히 또 조금 연세가 많이 좀 높아지심에 따라 네. 건강 걱정 많이 하잖아요. 뇌 그렇죠. 건강. 네. 거기에 슈퍼브레인 알파가 또 도움을 좀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도 좋네요. 네,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은 슈퍼브레인 알파. 알파. 네, 요거 한번 우리 여도운 앵커 생각하시면서 도나 이렇게 쭉 한번 짜서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여도운의 슈퍼브레인 알파 한 번씩 이용해 보시고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